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큰아들 잘 뒀다고. 동네 경로당에서도 그랬고 남편 다니던 병원 간호사도 그랬습니다. 남편 요양원 보낼 때 직접 입소 수속을 밟아주고 짐도 다 챙겨주고 원장 선생님한테 인사까지 드리고 그 아들이 참 대단하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재성이 아버지한테 참 잘한다고.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은 게 3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 밥 먹었냐고 묻고 어제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꺼내고 철물점 단골 손님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때만 해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집을 찾아오다가 길을 잃어서 동네 파출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집에 오면서 실컷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재성이가 병원 이곳저곳을 알아봤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치매안심센터, 진단이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아직 초기지만 진행이 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성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요양원 알아볼게요. 엄마가 혼자 모시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집에서 모시면 안 될까? 나는 괜찮아. 엄마,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밤에 돌아다니시잖아요. 엄마 혼자 어떻게 해요? 재성이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잡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습니다. 재성이가 좋은 요양원을 찾아줬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한 곳이었습니다. 입소하는 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라고 좋은 곳이라고 달랬습니다. 남편이 결국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 재성이가 아버지 관련된 것들을 다 맡았습니다. 요양원비 처리, 병원비 서류, 연금 수령, 건강보험 관련 서류들. 저는 그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다 했고 남편이 요양원에 간 뒤로는 재성이가 다 해줬습니다. 저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가고 재성이가 매달 챙겨주는 용돈으로 생활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혼자 사니까 그럭저럭 됐습니다. 딸 수진이는 지방에 살아서 자주 못 오고 재성이가 그나마 한 달에 한두 번씩 얼굴을 비쳤습니다. 면회를 가면 남편은 대부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서 밥은 잘 먹냐고, 오늘 날씨가 좋다고, 수진이가 안부를 전하더라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응 하는 정도였습니다. 요양원 선생님들은 인지 기능이 많이 저하됐다고, 그래도 표정은 편안하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을 달랬습니다. 편안하면 됐지. 그냥 편안하면. 재성이가 면회를 올 때는 직원들이랑 인사도 잘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랑도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재성 씨 아버님, 오늘 점심도 잘 드셨어요. 그렇군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잘 챙기는구나. 면회가 끝나고 나오면서 재성이가 제 팔짱을 끼고 걸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밥은 잘 먹어요? 뭐 먹고 살지. 너 걱정이나 하지 말고. 엄마, 이번 달 용돈은 넣어드렸어요. 부족하면 말해요. 됐어. 나 혼자인데 뭐가 부족해. 차 타고 가는 재성이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자식 잘 키웠다. 이렇게 믿음직한 아들이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날 남편 방에서 나오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던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말하려다 말하지 못한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재성이가 일어서자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치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챕터 예고 남편 국민연금이 3년째 제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늘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 가고 나서 집이 달라졌습니다.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남편 냄새가 없어졌습니다. 오래된 사람 냄새, 땀 냄새, 철물점에서 배어온 기름 냄새 같은 것들. 남편이랑 40년을 살았는데 그 냄새가 없어지고 나서야 그게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자리가 비었습니다. 밥상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밥 먹을 때마다 그쪽을 봤습니다. 지금은 안 봅니다. 안 보는 게 편합니다. 매달 25일이면 재성이가 넣어주는 용돈이 들어왔습니다. 60만 원. 혼자 살기에 빠듯하지만 됐습니다. 저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챙겨주는 거겠지 했습니다. 남편 연금이 요양원비로 다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재성이 월급에서 나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걸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들이 주니까 받았습니다. 아들이 처리하니까 믿었습니다. 평생 남편이 하는 대로 믿고 살았던 것처럼 재성이가 하는 대로 믿었습니다. 남편 면회를 가면 남편 방의 창가에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관리하기 쉬운 다육이였습니다. 남편이 그 화분을 가끔 봤습니다. 말은 못해도 보긴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면회를 가니까 그 화분이 창틀에서 내려와서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어르신이 직접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화분을 옮겨요 했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르신이 가끔 생각보다 정확하게 행동하실 때가 있다고. 치매는 다 똑같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분을 봤습니다. 남편이 화분을 옮겼습니다. 창가보다 침대 가까이에 두고 싶었던 거겠죠. 그 마음은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가까이 두고 싶다는 그 마음. 그날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저는 재성이 따라 일어서면서 손을 놓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남편이 제 손이 빠져나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다급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치매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할 말이 있었는데 입이 안 됐던 겁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을 꺼내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망설였던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재성이는 살갑지는 않지만 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말이 많거나 표현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동생 수진이가 제잘제잘 말이 많은 아이였다면 재성이는 조용하고 묵직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반에서 중간이었고 직장도 크게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게 다녔습니다. 결혼도 무난하게 했습니다. 며느리 현주가 얌전하고 살림을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재성이랑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 간 뒤로 재성이가 부쩍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냐? 어디 아프진 않냐? 용돈은 괜찮냐? 그 전화들이 다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니까 어머니한테라도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한테 연락 자주 해 하면 수진이가 딱히 대답을 안 했습니다. 오빠랑 수진이는 사이가 원래 썩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재성이가 동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편이었고 수진이는 그게 섭섭했나 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명절에 마주치면 어색한 티가 났습니다. 저는 그냥 형제 다 그렇지 라며 넘겼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재성이가 면회를 같이 가겠다고 했고 셋이서 요양원을 갔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성이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성이가 간식을 꺼내서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원장한테 안부 전화드려야 한다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와 남편이 단둘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제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밥은 잘 먹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성이가 전화를 마치고 들어오자 남편이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말하려 했는데 재성이 들어오니까 멈췄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저는 그 장면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들어오자마자 입을 닫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는 그냥 치매 증상 중 하나겠지 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통장을 정리하러 은행에 간 게 발단이었습니다. 남편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만든 거였습니다. 남편이 그 통장을 직접 관리했었는데 요양원 간 뒤로는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나 확인이나 해볼까 싶어서 들고 나갔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었더니 직원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프린트된 내역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서 의자에 앉아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거래가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요양원에 들어간 직후였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내역이 없었습니다. 입금도 없고 출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남편이 직장 다닐 때 꼬박꼬박 붙던 연금이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부터 매달 이 통장으로 들어왔었는데 창구 직원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이 통장에 국민연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3년째 없어요. 혹시 수령 계좌가 변경되셨을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계좌를 바꾸려면 본인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리인이 위임장 가지고 하셔도 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대리인, 위임장, 머릿속에 재성이 얼굴이 스쳤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설마겠지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재성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재성아,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국민연금 있잖아. 그게 아버지 통장으로 안 들어오던데.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재성이가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아버지 요양원비 처리하기 편하게 계좌 정리를 좀 했어요. 요양원비 이체랑 연금 수령이랑 한 계좌로 묶어두면 편하거든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아, 그래? 네. 엄마, 그런 거 직접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들어오는데? 연금이. 아버지 연금이랑 요양원비가 거의 비슷해서 남는 게 없어요. 엄마 드리는 용돈은 제 월급에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월급에서 쓰는 거야? 그럼 안 줘도 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드려야죠. 아니다, 재성아. 내가 아버지 요양원비도 처리하는데 용돈까지 주면 너무 부담이잖아. 엄마, 됐어요. 괜찮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박혔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아버지 요양원비에 어머니 용돈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면서 아들 고생이 많다 싶었습니다. 며칠 뒤에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아버지 면회 가려고. 그래, 좋지. 같이 가자. 엄마는 오빠랑 가면 안 돼요? 나 혼자 가고 싶어. 왜? 오빠랑 같이 가면 되지. 엄마, 나 오빠 없을 때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냥. 수진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오빠 없을 때. 왜 오빠 없을 때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건지. 저는 그냥 남매 사이가 서먹한 거겠지 했습니다. 사이 안 좋은 건 아는데 그게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뒤 전화가 왔는데 수진이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많이 안 좋아요? 뭐, 치매니까 그렇지. 요양원 선생님들이 많이 나빠졌다고 하더라고. 아버지 오늘 저한테 말했어요.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무슨 말? 잘 못 알아들었는데 손을 꽉 쥐고 뭔가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뭘 줬는데? 그건 나중에 엄마 만나서 얘기할게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진이한테 뭔가를 쥐어줬다고. 뭘 준 걸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오래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3년째 아무 기록이 없는 그 통장. 마지막 거래 날짜를 봤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흘 뒤였습니다. 나흘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음 챕터 예고 연금공단에 직접 가려 하자 재성이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한테 뭔가를 받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수진이한테 뭔가를 쥐어줬다고. 치매가 심해진 사람이 무언가를 쥐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뭔가를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의미 아닐까? 그리고 재성이 목소리도 생각났습니다. 계좌 변경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짧은 침묵.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할 텐데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기억에 남는지. 다음 날 저는 국민연금공단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가서 남편 연금 수령 계좌가 어디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자주 나가지 않는 편인데 뭔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재성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버스 타고 있어. 어디 가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은행이. 무슨 일로요? 그냥 통장 정리 좀 하러. 엄마, 그런 거 제가 해드릴게요. 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됐어. 나도 이 정도는 혼자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재성이가 엄마 어디 가냐고 물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오늘따라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연금공단 간다는 말은 안 했는데 연금공단 건물에 들어서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돌아봤더니 재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숨이 약간 찬 것 같았습니다. 빨리 온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오신 거예요? 응. 아버지 연금 계좌 확인하러. 재성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금방 풀렸지만 저는 봤습니다. 엄마, 이런 거 제가 다 하면 되는데 왜 직접 오셨어요? 제가 아버지 것은 다 관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관리하는 거 아는데 엄마도 좀 알아야지. 엄마, 지금 저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제가 불신하는 것처럼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솔직히 서운해요. 제가 3년 동안 아버지 것 다 챙겼는데 엄마가 이렇게 확인하러 오시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성이 눈빛이 진짜 서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성아, 그게 아니야. 엄마가 그냥 직접 좀 보고 싶어서. 엄마, 그냥 집에 가세요. 제가 필요한 서류 있으면 다 떼다 드릴게요. 저는 결국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재성이를 따라 나왔습니다. 가는 길에 재성이가 커피를 사줬습니다. 엄마 몸 안 좋은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재성이가 왜 거기 나타났을까? 제가 가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은행 간다고 했는데 연금공단까지 따라온 건 어떻게 된 걸까? 설명이 안 됐습니다. 주말에 수진이가 온다고 했습니다. 뭔가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 있고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못하고 받아도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런데 그날은 남편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요양원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야간 당직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어르신 주무시고 계세요. 낮에 좀 힘드셨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오늘 오전에 보호자분 다녀가셔서 그런지 좀 힘드셨나 봐요. 오후부터 드시는 것도 좀 줄이시고. 보호자? 저는 오늘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호자가 왔어요? 네, 아드님이 오셨었는데요. 재성이가 오늘 요양원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연금공단 앞에서 저를 돌려보내고 요양원으로 간 거였습니다. 왜 갔을까? 왜 오늘 갑자기?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이 오후부터 밥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재성이가 다녀간 뒤부터 설마 하는 마음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설마가 좀 더 오래 남았습니다. 수진이가 토요일 오전에 왔습니다. 기차 타고 올라온 거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서 가방을 내려놓더니 저를 한 번 안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안는 게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도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안기면서 잠깐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왔어. 밥 먹었어? 기차 안에서 먹었어. 엄마 밥상 봐줄게.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수진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냉장고 열고 닫는 소리, 반찬 꺼내는 소리. 오랜만에 집안에서 다른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수진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파란 표지에 모서리가 다 달아있는 작은 수첩.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 수첩이었습니다. 남편이 철물점 할 때부터 쓰던 거였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직접 손으로 기록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정리와 별개로 자기 식대로 기록해두는 수첩. 이게 어디 있었는지 몰랐는데 아버지가 줬어요. 수진이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면회 갔을 때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더니 이걸 쥐어줬어요. 그냥 보통 쥐어주는 게 아니라 꽉 쥐어줬어요. 눈을 보면서요. 저는 수첩을 받았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남편 글씨였습니다. 작고 반듯하게 날짜와 금액을 기록한 글씨. 40년 동안 봐온 그 글씨였습니다. 앞부분은 철물점 수입 내역들이었습니다. 오래된 기록들. 뒤로 갈수록 기록들이 달라졌습니다. 철물점이 아니라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연금 수령, 적금 납입, 이체 내역들. 그리고 어느 페이지부터
날짜와 함께 이상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87만 원 빠져나감. 재성이. 87만 원 또 빠져나감. 재성이. 그 기록이 반복됐습니다. 날짜가 매달 비슷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엄마 더 봐요. 뒤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기록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달부터는 글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안 좋아지던 시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또렷했습니다. 적금해지. 1200만. 재성이. 적금해지. 1100만. 재성이. 저는 그 자리에서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더 이상 들고 있기 어려웠습니다.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야. 말이 아니라 혼잣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쓰고 있었어. 네. 치매라더니. 엄마, 아버지가 치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요양원에서 아버지 봤을 때 달랐어요. 오빠가 없으니까 달랐어요. 저한테 이 수첩을 주면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치매 환자 눈이 아니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면서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연금을 가져가는 것을, 적금을 해지하는 것을, 그걸 다 알면서 이 수첩에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못하고 수첩에만 썼습니다. 왜 말을 못한 거야? 수진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겠죠. 오빠가 요양원에 맡겨둔 아버지잖아요. 말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그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될지. 아버지가 그걸 생각한 거 아닐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혼자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연금을 가져가는 걸 알면서 혼자 수첩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못하고 수첩에만. 그리고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딸이 혼자 올 때를. 수진아. 네. 아버지가 3년 동안 기다린 거야.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을 안 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다시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남편 글씨로 한 줄이 써 있었습니다. 글씨가 많이 흔들렸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순아, 재성이가 가져갔다. 미안하다. 다음 챕터 예고 수첩 내용을 계산해 보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쌓여갑니다. 미안하다. 그 두 글자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자기가 이 지경이 되어서 아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게 미안했던 거겠죠. 아들이 그러고 있는데 막지 못했다는 게 미안했던 거겠죠.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물 한 컵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수진이가 맞은편에 앉아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수첩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재성이한테 물어봐야지. 그냥 물어봐요? 수첩이 있으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엄마, 오빠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치매라고 하면서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치매라고? 요양원 의무 기록에 아버지 치매 상태 기록돼 있잖아요. 오빠가 그걸 방패로 쓸 수 있어요. 치매 환자가 쓴 기록이 신빙성이 있냐고. 저는 그 말에 손이 굳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재성이가 그 방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치매니까 수첩 기록이 맞는지 모른다고.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쓴 거니까 증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수진이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실제 수령 계좌 확인해야 해요. 그게 공식 기록이니까. 그리고 아버지 적금 해지 내역도 은행에서 떼야 하고, 오빠가 위임장으로 했다면 그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제 남편이 법 관련 일하거든요.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오기 전에. 수진이가 미리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이미 다 생각하고 온 거였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 혼자 3년 동안 알고 있었어. 엄마한테 말을 못하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왜 저한테 줬을까? 엄마한테 줬으면 됐는데. 아마 오빠가 없을 때 엄마가 면회 오는 경우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면회 올 때 항상 오빠가 같이 왔잖아요.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혼자 면회 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재성이가 꼭 같이 갔습니다. 데려다 준다고, 엄마 혼자 가기 힘들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수진이를 기다린 거였습니다. 딸이 혼자 올 날을. 저는 수첩을 손에 쥐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해?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월요일에 연금공단 같이 가요. 이번엔 오빠한테 말 안 하고.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가방 깊이 넣었습니다. 이번엔 잃어버리면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와 밥을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제가 끓이는 것보다 간이 살짝 달랐지만 먹을 만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요. 뭔데? 오빠 이상하다는 거 느낀 게 오래됐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언제부터? 아버지 요양원 간 직후부터요. 오빠가 아버지 서류 다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아버지 통장이나 도장을 자기가 보관하겠다는 게. 근데 엄마한테 말하면 사이 나쁜 남매가 오빠 험담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서. 왜 말을 안 했어? 엄마가 믿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그 말을 꺼냈다면 저는 재성이 편을 들었을 겁니다. 사이 안 좋은 남매가 괜한 의심을 한다고.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미안해. 수진이가 된장찌개를 한 번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꺼내와야 해요. 요양원에서. 응. 이 일 다 마무리되면 아버지 집에서 모셔요. 치매 아닌 거 확인되면 집에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밥 먹다가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자 수진이가 밥을 더 떠줬습니다. 저는 먹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남편 수첩을 이불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수첩이 차가운 게 손에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3년 동안 들고 있었던 수첩. 말을 못하는 대신 손으로 쓴 기록들.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빨리 다 알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수진이와 국민연금공단에 갔습니다. 이번엔 재성이한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가는 길에 수진이가 운전을 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공단 창구에 가서 말했습니다.
남편 연금 수령 계좌를 확인하고 싶다고 본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니까 담당 직원이 조회를 해줬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연금 수령 계좌가 3년 전에 변경됐네요. 어디로요? 계좌번호 알려드리기는 어렵고요. 변경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당시 위임장과 어르신 인감증명서가 첨부됐어요. 위임장이요. 네. 대리인 이름이 이재성으로 돼 있고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그 계좌가 아들 계좌예요? 그건 저희가 직접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본인 가족분이시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쪽에 추가로 요청하실 수 있어요. 변경이 언제 됐어요? 직원이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 들어간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나흘. 남편이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흘 만에 재성이가 위임장을 만들어서 연금 계좌를 자기 것으로 바꿨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 막 들어간 그 시점에 그게 이미 준비된 일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 자체가 계획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공단에서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연금이 월 87만 원이었죠? 응, 그랬어. 87만 원 곱하기 36개월이면 3,132만 원이에요. 저는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금 해지 2번 있었잖아요. 1,200만 원이랑 1,100만 원. 응. 합치면 2,300만 원이에요. 연금이랑 더하면 5,432만 원이에요. 5,432만 원. 저는 그 숫자를 차 안에서 소리 없이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철물점을 4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낸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해 따로 모아둔 적금이었습니다. 재성이가 3년 동안 가져간 겁니다. 수진아. 네. 엄마한테 주는 용돈이 한 달에 60만 원이었어. 수진이가 핸드폰에서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연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겠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돈을 가져다가 어머니 용돈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월급에서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와서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기 전에 허탈했습니다. 속이 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보다 제가 어떻게 이걸 3년 동안 몰랐을까 그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엄마, 자책하지 마요. 수진이가 제 생각을 읽었습니다. 몰랐던 게 잘못이 아니에요. 속인 게 잘못이지.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다음에 뭘 해야 해? 은행 가야 해요. 아버지 적금 해지 관련 서류 떼야 해요. 위임장으로 처리됐으면 그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알겠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오전 풍경이었습니다. 재성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떼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주차장으로 나오면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언제 얘기할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늘이요? 더 미루면 나도 못할 것 같아. 오늘 불러서 물어볼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있을게요. 다음 챕터 예고 재성이가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치매를 방패로 내세웁니다. 저녁에 재성이를 불렀습니다. 올 때 현주도 데려왔습니다. 저는 현주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재성이가 같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재성이가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 왔어? 응, 왔어. 재성이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도 재성이를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재성이한테 앉으라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오늘 떼온 서류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수첩을 그 옆에 놓았습니다. 재성이가 수첩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세하게.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재성아, 이게 뭔지 알지? 아버지 수첩이네요. 응. 아버지가 수진이한테 줬어. 재성이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나 혼자 면회 갔을 때 아버지가 줬어. 재성이가 수첩을 집어 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3년 동안 기록해뒀어. 연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적금 해지가 됐는지. 엄마, 재성아, 오늘은 엄마 말 끝까지 들어. 재성이가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오늘 연금공단 갔어. 아버지 연금이 3년 전에 계좌 변경됐더라. 내 이름으로 위임장이 들어갔더라.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흘 만에. 재성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현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갔어. 아버지 적금 해지 서류 떼왔어. 내가 위임장으로 처리한 거 기록이 다 있어.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성이가 받아서 봤습니다. 보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랑 계산해 봤어. 연금 3년치에 적금 해지액 합하면 5,400만 원이 넘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재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수첩이 증거가 돼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버지 치매잖아요. 치매 환자가 쓴 거잖아요. 날짜 기억이 정확한지도 모르고 금액이 정확한지도 모르고 치매 환자가 쓴 기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수진이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제가 말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재성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들으니까 달랐습니다. 재성아. 네. 아버지가 치매가 맞아? 재성이가 멈췄습니다. 진단이 그렇잖아요. 수진이가 혼자 면회 갔을 때 아버지가 수첩을 줬어. 눈 맞추면서 말도 했대. 치매가 심한 사람이 그래. 엄마. 그리고 연금공단 기록이랑 은행 서류는 치매랑 상관없잖아. 그건 내 이름이 적힌 거잖아. 재성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주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주를 봤습니다. 현주야, 너는 알고 있었어? 현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작년에 알았어요. 어머님. 재성이가 현주를 봤습니다. 현주야.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어머님. 진짜로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성이는 현주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재성아, 어떻게 할 거야? 재성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빚이 있었어요. 처음에 잠깐만 쓰려고 했는데 잠깐이 3년이야. 엄마, 저는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 엄마, 가라고. 다음에 얘기해. 재성이가 일어섰습니다. 현주도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재성이가 돌아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남편 글씨. 복순아, 재성이가 가져갔다. 미안하다. 그 글씨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재성이가 다녀간 다음 날 현주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봤습니다. 현주가 할 말이 있다고. 어제 저녁에 눈이 빨개서 나간 현주였습니다. 작년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처음엔 몰랐다고. 오전에 현주 혼자 왔습니다. 재성이 없이 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면서 현주가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무릎 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드릴 게 있어요. 현주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얇은 파일이었습니다.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재성이 통장 사본이에요. 제가 따로 복사해뒀던 거예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80만 원대 금액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이 2번 들어온 날짜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재성이 몰래 복사해뒀어요. 작년에 이걸 알고 나서 왜 몰래 복사를 했어? 현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현주를 봤습니다. 이 며느리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재성이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재성이가 알면 어떻게 해?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현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또 빨개졌지만 이번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 이혼하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님, 재성이가 처음부터 알고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낸 거예요. 아버님 집에 계시면 통장이나 도장 가져가기가 어려우니까. 요양원에 계시면 어머님이 자주 못 가고 혼자 계시니까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굳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낸 게 처음부터 계획이었을 수 있다는 말. 물론 치매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했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 됐는데, 좀 더 집에서 모실 수 있었는데, 요양원이 낫겠다고 했던 말이. 현주야, 아버지 치매가 심각한 거 맞아? 현주가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님, 그게 드릴 말씀이에요. 요양원 원장이 재성이한테 돈을 받고 아버님 상태를 실제보다 심각하게 기록했을 수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재성이가 원장이랑 친한 거 아시잖아요. 그게 그냥 친한 게 아니었어요. 재성이가 원장한테 뭔가를 줬어요.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어머님, 아버님 치매 다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한참 현주를 봤습니다. 남편이 치매가 아닐 수 있다는 말. 경도 인지장애인데 심각한 치매로 기록됐을 수 있다는 말. 3년 동안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로 있었던 남편이, 그 수첩을 쓴 사람이, 수진이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친 그 사람이. 현주야. 네. 이 파일 나한테 줘도 돼?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저는 파일을 닫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주가 일어서려는 걸 제가 잠깐 불렀습니다. 고마워, 현주야. 현주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저도 미안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됐어. 이번에 해줬잖아. 현주가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혼자 앉아서 한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볕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다시 검사 받아야 할 것 같아. 치매 정밀 검사. 아버지가 치매가 아닐 수도 있대.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다시 올라갈게요. 다음 챕터 예고 요양원에 갑니다. 재성이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수진이가 다시 올라온 건 저녁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현주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일도 봤습니다. 수진이가 통장 내역을 한 줄씩 훑었습니다. 엄마, 이게 공식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연금공단 기록이랑 이걸 같이 내면. 수진아, 그것보다 아버지 먼저야. 아버지요? 아버지 치매가 과장된 거라면 아버지를 꺼내야 해. 요양원 원장이 기록을 조작했다면 아버지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곳에 있는 거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요양원 가요. 정밀검사 이야기해야 해요. 그리고 아버지 의무기록 사본 달라고 해야 해요. 원장이 줄까? 가족이 요청하면 줘야 해요. 그게 법이에요.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다 알아봤습니다. 법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남편한테 다 물어봤을 겁니다. 지방에 앉아서 엄마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고생이다. 엄마가 더 고생이지.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철물점 앞에서 찍은 사진, 앞치마 입고 서 있는 사진,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사진에선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돈 가져가는 걸 알면서 말을 못하고 수첩에만 쓰면서 그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왜 혼자 면회를 한 번도 안 갔을까? 재성이가 항상 같이 가자고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재성이가 어머니 혼자 가기 힘들다고 해서 그러자 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가면 됩니다. 내일 가서 아버지 손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았다고 말하면 됩니다.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그 생각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진이와 요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재성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요양원 가.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이요? 응. 제가 같이. 됐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가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접수대에서 원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의무기록 사본도 달라고 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의무기록 사본 요청하는 건 법적 권리예요. 직원이 원장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면서 복도를 봤습니다. 아버지 방이 있는 복도. 3년 동안 이 복도를 걸어왔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다른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이 내려오기 전에 재성이가 왔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왔어? 엄마가 여기 오는데 제가 와야죠. 수진이가 재성이를 봤습니다. 오빠, 오늘은 오빠가 없어도 돼. 수진아, 나는 아버지 보호자야. 나도 보호자야. 두 남매가 마주 봤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내려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재성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원장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버지 정밀검사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인지 기능 검사요.
원장이 잠깐 재성이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봤습니다. 어르신은 현재 많이 안 좋으신 상태라서 그래도 검사는 받을 수 있잖아요. 가족분께서 요청하시면 절차상 가능하긴 한데 그럼 해주세요. 원장이 다시 재성이를 봤습니다. 재성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방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앉아 있던 자리였습니다. 창밖 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쪽을 보다가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뒤에 수진이, 그리고 재성이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다가 재성이를 봤습니다. 그 순간 남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굳었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재성이만 들어오면 남편이 달라진다는 걸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도 앉았습니다. 재성이는 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영감 나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왔어. 수진이도 왔어. 남편이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이. 남편이 수진이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하게 재성이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남편이 재성이를 봤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재성이가 한 발짝 더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재성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성이가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살짝 눌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들렸습니다. 내가 가져갔지. 재성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알고 있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손을 쥔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복순아. 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양원 온 뒤로 한 번도 못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영감. 미안해. 내가 진작 못 막았어. 저는 남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재성이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저도. 남편이 재성이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화가 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재성이한테 할 말이 없다는 표현인 것 같았습니다. 그게 욕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재성이가 방에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와 수진이와 남편, 셋이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은 채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볕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그 볕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위였습니다. 3년 전보다 여위였습니다. 그래도 손이 따뜻했습니다. 영감,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남편이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저를 봤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글자가 3년치 무게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챕터 예고 모든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요양원 원장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납니다. 요양원에서 나오는 길에 수진이와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수진이가 핸들을 잡은 채로 있었습니다. 저도 조수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응, 아버지 말했어요. 그래, 치매가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알아듣게 말을 했습니다. 재성이한테 내가 가져갔지, 알고 있었어. 그 말을 3년을 기다렸다가 그날 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왜 말을 못한 거야? 진짜로. 수진이가 핸들에서 손을 뗐습니다. 제 생각엔요. 아버지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오빠가 아버지를 여기 맡겨둔 거잖아요. 여기서 지내는 게 오빠 손에 달려 있잖아요. 말을 하면 어떻게 될지, 요양원에서 더 힘들어질지, 그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들이 두려웠습니다. 자식이 두려워서 3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어. 엄마, 내가 재성이를 잘못 키운 거야.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잘 봤어야 했어. 아들이 어떻게 크는지.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지금 그 얘기 하지 말아요. 나중에 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이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남편 서울에 있는 신경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정밀인지 기능 검사. 요양원 의무 기록이 아니라 외부 병원에서 새로 받는 검사. 재성이나 요양원 원장과 관계없는 곳에서. 그리고 수진이 남편이 아는 법무사를 통해서 재성이 건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 변경, 위임장 진위, 적금 해지 절차, 요양원 원장 연루 가능성. 하나씩 재성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버지 먼저였습니다. 아버지를 집에 데려오는 게 먼저였습니다. 재성이 얘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베개를 꺼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가져가지 못했던 베개. 3년 동안 장롱 위에 올려두었던 것. 꺼내서 침대 옆에 세워뒀습니다. 영감, 곧 와. 다음 챕터 예고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으로 옵니다. 며칠 뒤에 재성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현주는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재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재성이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엄마, 저 잘못했어요. 알아. 처음에는 진짜 잠깐만 쓸 생각이었어요. 사업이 막혀서 급했는데 아버지 요양원 들어가시면서 연금이 그냥 있으니까 한 달만 쓰고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3년이 됐어. 엄마, 죄송해요. 저는 재성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어릴 때 이 아이 이마에 멍이 들면 저도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하면 저도 창피했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재성아. 네.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 3년 동안. 재성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수첩에 다 적어뒀어. 내가 가져갔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썼어. 아버지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미안하다고. 재성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재성아, 엄마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아버지가 당한 거니까. 그런데 고소를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 재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는 대로 할게요.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갚을게요. 다 갚을게요. 저는 한참 재성이를 봤습니다.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야? 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알겠어요, 엄마. 재성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 있었습니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신경과 검사 결과가 나온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수진이와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지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인지 기능 저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성 치매보다는 경도 인지장애에 가까운 상태예요. 이전 진단과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이전 기록이 중증 치매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검사 결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초기 상태와 중증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죠. 기억력과 언어 기능은 저하됐지만 판단력이나 상황 인식은 유지되고 있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3년 전 진단이 과장됐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전 진단 경위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와 이전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건 분명해요. 저는 검사지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의사 선생님 말이 들렸습니다. 판단력이나 상황 인식은 유지되고 있다는 말.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게 의학적으로 말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결과 있으면 요양원 원장건도 같이 진행할 수 있어요. 허위 기록이니까. 응. 재성이 건이랑 원장 건이랑 같이 가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성이가 가져간 돈 문제, 그리고 원장이 허위 기록을 해준 문제, 두 가지가 함께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먼저 나오게 해야지. 그럼요. 서류 준비하면 퇴소할 수 있어요. 요양원 퇴소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됐습니다. 수진이가 필요한 서류를 다 챙겼습니다.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소 서류를 처리하는 내내 말을 아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을 나오는 날, 저와 수진이가 함께 갔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3년치 짐이었는데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화분, 낡은 수건 몇 장, 작은 박스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방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창가 의자를 봤습니다. 3년 동안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남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밥 먹으러 가고, 목욕하러 가고, 면회실로 가고, 혼자 아들이 돈을 가져가는 걸 알면서 말은 못하면서 수첩에만 쓰면서 아버지, 수진이가 남편 옆으로 갔습니다. 팔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수진이 팔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현관을 나오면서 햇볕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찡그렸습니다. 올해 안에만 있다 보니 바깥볕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영감, 집에 가.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가자. 차에 탔습니다. 수진이가 운전했습니다. 남편이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오래 창밖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사거리를 지나면서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기 철물점이 있었는데. 저는 남편이 가리키는 쪽을 봤습니다.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철물점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근처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기억했습니다. 응, 거기 근처지. 많이 바뀌었네. 3년이나 됐으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수진이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현관을 들어서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부엌, 저쪽 방문. 하나씩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앉았습니다. 평소 남편 자리였습니다. 밥할게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그걸로 다음 챕터 예고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저는 철물점 자리를 지나갑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몇 가지 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내려놓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이 절반쯤 들었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맛있네.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아버지 된장찌개 좋아하잖아요. 응. 요양원 식사가 맛이 없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집밥은 달랐겠죠. 집 냄새가 나는 찌개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참 앉아 있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재성이는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알아. 지금은 그냥 있어. 응. 남편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들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슬쩍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냥 잡았습니다. 저는 잡힌 채로 있었습니다. 재성이 일은 결국 법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수진이 남편이 도와줬습니다. 형사 고소까지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성이가 분할 상환에 합의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관계기관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허위 의무기록 작성으로 현주는 결국 재성이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까지 갈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현주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현주야, 너는 잘못 없어. 그래도요. 그 통장 사본 안 가져왔으면 더 힘들었어. 고마워. 전화기 너머로 현주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 살면 됐다고. 재성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왔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앉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방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재성이가 나가면서 남편 방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성이가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영감, 재성이가 뭐래? 남편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갚으면 된다고 했어. 그렇게 했어?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봄이 됐을 때 남편이 산책을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잠깐씩만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그 다음엔 조금 더 나갔습니다. 저는 항상 같이 나갔습니다. 남편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느 날 걷다 보니까 예전 철물점이 있던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편의점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을 봤습니다. 안에 물건들이 진열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에 비치는 거리 풍경을 봤습니다. 여기였어. 응, 많이 바뀌었네. 그렇지. 세월이 많이 됐으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더 그 자리를 봤습니다. 저는 남편 팔을 잡은 채로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랬지. 둘 다 열심히 했지.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게 위로인지 슬픔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해서 수첩에 남길 수 있었고 수진이한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했기 때문에 3년 동안 혼자 다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슬픔이었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위로이면서 슬픔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온 지 3달이 됐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쪽으로. 밥을 잘 먹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집안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헷갈려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부엌 어디에 컵이 있는지, 화장실 어디에 수건이 있는지 스스로 찾아서 했습니다. 말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짧게 말했습니다. 밥 맛있다. 오늘 춥네. 수진이 언제 와? 그런 말들. 그 말들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랐습니다. 외래 진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신경과 선생님이 좋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일상을 보내는 게 인지 기능에 훨씬 좋다고. 요양원에서 자극 없이 지내는 것보다 집에서 생활하는 게 낫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3년이 아까웠습니다. 3년 일찍 알았더라면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너무 오래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끝이 없으니까. 재성이가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분할로 5,4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몇 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돈이 들어올 때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영감, 재성이가 보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더 화를 내지도 더 용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아들이 갚으니까. 그걸로 남편은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받았습니다. 짧게 얘기했습니다. 잘 있냐? 밥 먹었냐? 그 이상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래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거라고. 수진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왔습니다. 올 때마다 아버지 반찬을 잔뜩 해서 냉장고를 채워놓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이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몇 시에 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낮에 온다고 했습니다. 빨리 오면 좋겠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왔을 때 아버지가 수진이한테 뭔가를 건넸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은 봉투였습니다. 수진이가 열어보더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봉투 안에 10,000원짜리가 몇 장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서. 아버지한테 제가 고마워야지.
내가 와줬잖아. 혼자. 그 말이었습니다. 혼자 와줬잖아. 남편이 3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수진이었습니다. 혼자 와줄 사람을, 수첩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수진이가 봉투를 다시 아버지 손에 쥐어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갖고 계세요. 제가 그냥 기다릴게요. 남편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 수첩은 지금 제 화장대 서랍에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져온 겁니다. 처음엔 꺼내보기 싫었습니다. 보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가끔 꺼내봅니다. 남편 글씨, 날짜와 금액,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복수나 재성이가 가져갔다. 미안하다. 그 글씨를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걸 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손이 떨리는데도 썼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썼습니다. 딸이 혼자 올 날을 기다리면서 썼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게 위로인지 슬픔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수첩을 쓰는 게 포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말은 못해도 손이 떨려도 쓰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덮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올렸습니다. 저녁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2사람 분량으로 냄비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료를 넣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시래기였습니다. 영감, 저녁 금방이야.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끝. 요양원 원장건은 행정조사로 넘어갔습니다. 허위 의무기록 작성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원장이 재성이한테 사례비를 받고 아버지 상태를 실제보다 심각하게 기록했던 게 확인됐습니다. 요양원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장은 면허 문제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였는데 그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떻게 해도 3년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남편이 요양원에 있던 그 3년이 재성이가 어느 날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뵈러 가도 돼요? 응, 와. 아버지가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갚으면 된다고 했대. 아버지가요? 응. 직접 물어봐. 재성이가 왔습니다. 아버지 방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재성이가 들어가는 소리, 그 다음엔 조용했습니다. 한참 뒤에 재성이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 재성이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재성이가 나가고 나서 제가 남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성이가 왔다가 갔어. 응. 뭐라고 했어? 남편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봤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봤어. 무슨 말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그냥 봤어. 그게 남편 방식이었습니다. 오래 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말로 표현 안 해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그냥 보는 것도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됐습니다. 남편 인지 기능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더 나빠질 거라는 걱정도 했는데 집 환경이 좋아서인지 유지가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게 3년 전에 요양원에 안 보냈더라면
더 좋았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었을까? 치매 증상은 사실 있었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 재성이가 그걸 이용했을 뿐이지,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생각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접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집에 있습니다. 그걸로 됩니다. 수진이가 이번 달에도 왔습니다. 남편이 수진이 오는 날 아침부터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봤습니다. 딸을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국을 저었습니다. 세 사람 분량으로 오늘은 수진이도 먹고 가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